저 집 막내는 또 흙바닥에 낙서하고 있네. 7살인데 글도 못 읽는데 머리가 좀 모자란가 봐. 마을 사람들은 윤진산의 막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비는 빚에 짓눌려 알아누웠고 19 누이는 50 넘은 객주의 첩으로 끌려갈 판이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고창에서 가장 무서운 사내가 그 꼬마 앞에서 벌벌 떨게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전라도 고창 무장현의 작은 초가집을 뒤흔들었습니다. 때는 숙종 15년 가을이었으나 떨어지는 빗줄기는 한겨울 서리발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마당은 이미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 소리가 후두둑 거리며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는 듯 했습니다. 그 빗속에 덩그러니 놓인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마치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치장했으나 빗물에 젖어 검붉게 변한 가마의 색깔이 어찌나 섬뜩한지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처마 및 마른 땅에는 이 고을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객주 탁광칠이 곰방대를 탁탁 기둥에 털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을까 염려하여 비단신을 신은 발을 뒤로 빼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무얼 꿈을 대느냐, 비에 젖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하지 않았느냐, 어서 씻거라. 탁광칠의 호통이 빗소리를 뚫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앞 진흙탕 한가운데에는 19살. 서연이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삼배 치마는 이미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파리한 볼에 달라붙어 애처로움을 더했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옵니다. 부디끼니 거르지 마시고 약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지방을 부여잡고 있는 아버지 윤기섭은 차마 딸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 문틀을 바드득 긁어댔습니다. 몰락한 양반인 그가 투전판에 손을 대어 만든 빚 300냥 그 거대한 족쇄가 금지옥엽 키운 딸을 팔아넘기게 만든 것입니다. 윤기섭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서연아, 내 죽어서도 이 죄를 어이 갚을꼬.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처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탁광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루하다는 듯 타인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건장한 사내 둘이 거칠게 서연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싫어 아버님 아버님. 서연이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질퍽거리는 지늘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가마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인 하나가 가마 문을 활짝 열고 서연을 짐짝처럼 밀어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마당 구석 다 쓰러져가는 헛간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빗속을 뚫고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7살 시운이었습니다. 아이는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온몸이 젖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이 안 돼. 시우는 진흙탕을 뒹굴며 가마꾼들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른들의 다리에 채이고 밟히면서도 아이는 기어코 가마 앞까지 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자로 드러누워 가마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흙탕물이 아이의 입과 코로 들어갔지만 시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진흙 바닥을 내리치며 시운이 외쳤습니다. 안 돼, 못 가. 이 사기꾼들아, 우리 누이 못 데려가. 가마꾼들이 주춤하며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탁광칠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곰방대를 입에 문 채 진흙탕에 뒹구는 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허허, 저건 또 뭐야? 윤진사 자네 막내 아들 교육을 어찌 시켰기에 감히 어른들 행차를 이리 막는가. 윤기섭이 비틀거리며 달려 나와 흙탕물을 튀기며 시윤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시윤아, 비켜라, 제발, 이러다 너 다친다. 하지만 시윤은 아버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으며 빗물에 젖은 눈빛은 7살 아이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형형하고 매서웠습니다. 아버지도 비키세요. 누나를 팔아먹으려는 도둑놈들인데 왜 우리가 비켜야 해요? 그 당돌한 외침에 탁광칠의 미간이 확 구겨지자 옆에 서 있던 거구의 하인 하나가 씩씩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조그만 녀석이 어디 어르신 앞에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하인이 소뚜껑만한 손을 뻗어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시윤은 피하지 않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획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 달아 빠진 먹물이 잔뜩 묻은 몽당 빗자루였습니다. 시윤은 그 볼품없는 빗자루를 마치 장군이 칼을 뽑듯 치켜들고 탁광칠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탁 영감, 우리 아버지가 빌린 돈은 300냥이 아니야. 탁광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증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거짓말마. 원금 50냥의 법정, 이자 일할 아무리 셈을 해도 3년이면 66냥 5푼 오리야. 어떻게 그게 300냥이 될 수 있어? 당신들이 장부 조작한 거잖아. 순간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정확한 셈법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50냥이 300냥이 됐다고. 저 어린 것이 셈을 할 줄 아네. 그것도 저리 정확하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지자 탁광칠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촌구석 양반들을 등쳐먹는 재미로 살았는데 저 콧물 흘리는 어린 놈이 자신의 치부를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이 건방진 놈, 어디서 감히. 탁광칠이 들고 있던 곰방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조각이 났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탁광칠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었습니다.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탁광칠의 거친 손바닥이 시윤의 뺨을 향해 맹렬히 날아들었습니다.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장터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나 탁광칠의 손바닥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시윤이가 날쌔게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지요. 중심을 잃은 탁광칠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이내 볼품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철퍼덕. 진흙탕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디단 옷은 순식간에 흙투성이가 되었고 갓은 벗겨져 웅덩이에 굴러다녔지요. 그 모양새가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숨죽여 지켜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참았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푸하하, 저 꼴 좀 보게. 천하의 탁 부자가 똥개마냥 진흙탕에 뒹구는구만.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탁광칠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흙탕물을 뱉어내며 버둥거렸습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탁광칠이 악을 쓰는 사이 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몽당 빗자루를 낚아채더니 비가 내려 평평하게 다져진 흙바닥으로 달려갔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했지. 여기 있어. 시윤의 외침이 당찼습니다. 시윤은 빗자루 자루 끝을 붓처럼 거꾸로 쥐고는 진흙바닥에
거침없이 숫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퍽퍽. 젖은 흙을 파내려가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손놀림은 서당 훈장님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을축년 3월 보름 날씨는 흐림. 아버지가 쌀 두 가마니 빌려감. 그때 탁 영감이 말했지. 이자는 다푼이면 족하네라고. 시윤의 입에서 날짜와 날씨 그리고 당시의 대화 내용까지 줄줄이 흘러나왔습니다. 뒷자루가 지나간 자리에는 정확한 날짜와 금액이 클바닥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병인년 9월 초하루 맑음 광목 5필 빌려감. 그때는 흉년이니 이자는 나중에 세마자고 했어. 구경꾼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져 흙에 쓴 글씨를 지우려 했지만 시윤의 손은 비보다 빨랐습니다. 빗물이 고랑을 메우기도 전에 다음 글자가, 그 다음 숫자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7살 꼬마의 머릿속에 지난 3년의 장부가 통째로 들어있던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숫자만 기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불던 바람의 냄새, 탁광칠이 짓던 비릿한 미소, 아버지가 굽신거리며 했던 말들까지 아이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복기해내고 있었습니다. 정묘년 1월 20날 눈 내림 콩 3말 빌려감. 윤기섭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시윤아, 내가 이걸 어찌다. 아버지가 밤마다 한숨 쉬며 말씀하셨잖아요. 갚아야 할 돈이 얼마라고. 저는 그걸 듣고 매일 밤 머릿속으로 셈을 했어요. 탁 영감이 딴소리 할까봐 장날마다 와서 몰래 엿듣기도 했고요. 시윤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흙바닥은 어느새 빽빽한 장부로 변해 있었습니다. 탁광칠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조작해 놓은 가짜 장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이의 기억은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 어린 것이. 탁광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새님, 아비 밑에서 천재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림을 멈추고 빗속에서 빗자루를 휘두르는 작은 영웅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획을 그은 시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흙탕물이 튄 아이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바닥을 가득 채운 숫자들의 행렬 끝에 시윤이 빗자루를 탁 하고 바닥에 내려놓으며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이걸 다 합쳐도 67량 3푼, 나머지 230량은 다 가짜야. 67량 3푼. 시윤의 그 한마디는 빗소리를 뚫고 무장현 장터 바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흙탕물 위에 새겨진 숫자들은 빗물에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지만 그 명료한 결론만은 사람들의 뇌리에 불도장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잠시 후 정적이 깨지며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셈을 틀릴 리가 없지 않은가. 저 바닥을 좀 보게, 저게 다 머릿속에서 나온 게야. 그럼 탁 객주가 생사람을 잡은 거요. 230냥이라니, 날강도도. 그런 날강도가 없네. 사람들의 눈빛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분노로 뒤바뀌었습니다. 장터 마당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탁광칠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아, 조용히 못해. 탁광칠이 흙투성이가 된 비단옷을 거칠게 털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천한 것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수치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감히 어디서 어른을 능멸해 그건 내 놈 머릿속 망상일 뿐이다. 증거 문서로 된 차용증이 여기 버젓이 있는데 무슨 수작이냐. 탁광칠이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내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기름 종이에 쌓여 있던 차용증이었습니다. 보아라, 여기 분명히 내 아비가 찍은 도장이 있고 빌려간 쌀 가마니 숫자가 적혀 있다. 관아에 가서 따져도 내가 이겨 내 놈이 바닥에 그린 낙서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물에 젖은 작은 주먹을 꽉 쥐며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문서, 그 문서에 찍힌 도장 아버지가 찍은 게 아니잖아. 시윤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도장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댁내 하인이 주워갔다고 했지. 그때부터 아버지는 지장을 찍었어. 그런데 그 문서에는 버젓이 목도장이 찍혀있네. 잃어버린 도장이 제 발로 걸어서 탁핵 주님 문서 위로 올라갔나 보지. 이놈이. 탁광칠이 흠칫하며 문서 뭉치를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맞아 윤 진사가 도장 잃어버려서 낭패를 봤다고 했었지.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시우는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빌려온 쌀가마니 무게가 달랐어. 장부에 적힌 건 한 섬인데 우리 집에 온 건 반섬도 안 되는 무게였지. 쌀이 마르면 무게가 줄 수도 있는 법이다. 이 어린 놈이 억지를 써도 유분수지. 탁광칠이 코웃음을 쳤지만 시우는 이미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빈 가마니 하나를 질질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거적대기였습니다. 재작년 흉년 때 빌려준 쌀탕 영감이 모래 섞었지. 우리 아버지는 순진해서 쌀이 귀하니 네가 좀 섞였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나는 알았어. 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또한 서러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마다 우셨어. 쌀을 씻으면 쌀알보다 돌멩이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우두둑하고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지. 내 어금니도 그때 깨졌어. 쌀 한 톨이 아까워서 그 돌 섞인 밥을 꾸역꾸역 삼키면서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 시윤이 품속에서 묵직한 자루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헝겊을 기워 만든 시윤의 주먹만 한 자루였습니다. 이걸 다 모아놓겠다고, 언젠가 당신 면상에 이 돌들을 뿌려주겠다고. 시윤이 자루를 뒤집자 쌀알만 한 검은 돌멩이들이 빗물 고인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흙탕물 위로 검은 산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자갈이나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아주 독특한 모양의 검은 모래였습니다. 이게 다 밥에 섞여 있었다고. 구경하던 아낙네 하나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흉년 때 굶어 죽지 않으려 빌려먹은 쌀에 모래를 섞어 양을 불리다니 그것은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탁광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검은 모래가 무엇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물이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마을 최고령 노인 박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쏟아진 검은 모래를 뚫어지라 쳐다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한 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모래가 아니여. 박 영감의 흐릿한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건 고창 바닷가에서나 볼 수 있는 흑사 아닌가. 10년 전 탁객주가 소금 장사하겠다고 창고 뒤편에 잔뜩 쌓아뒀다가 망해서 버려둔 그 모래가 왜 윤씨네 밥상에서 나와.
박영감의 호통의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썩어 문드러질 놈이 쌀 아끼겠다고 창고에 굴러다니는 모래를 섞어 팔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탁광칠에게 꽂혔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분노는 사리에 가까운 적개심으로 변했습니다. 저놈을 관하로 끌고 가. 내 돈도 다 토해내라고 해. 사람들이 빗자루와 몽둥이를 고쳐주며 탁광칠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공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탁광칠의 눈빛이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섬뜩한 살기가 들어찼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품속에 숨겨둔 단도의 자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모래를 쏟아붓고 씩씩거리는 어린 시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 조망만한 새끼가 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려. 탁광칠의 인매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 놈이 너무 똑똑해서 탈이구나. 탁광칠이 나직하게 입조리며 번득이는 눈으로 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본 마을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놈 눈 좀 보게 사람 잡겠네. 순간 탁광칠의 눈빛이 살기로 번득입니다. 탁광칠은 찰나의 순간 표정을 바꾸며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살기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는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으나 눈동자는 여전히 독사처럼 차가웠지요. 허허허 이보시오 마을 어른들 다들 진정하시오. 탁광칠이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다들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오. 저 어린 것이 어미 잃은 슬픔에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걸 가지고 다 큰 어른들이 죽자고 달려들면 쓰나 쯧쯧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그는 짐짓 안타까운 척 혀를 차며 윤기섭 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게들 구경은 이만하면 됐으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게 내 저 불쌍한 부자에게 쌀이나 한 뙑박 쥐어 보낼 테니 어서들 가. 탁광칠의 호령에 객주 집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마을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자 비키시오. 장사 방해하지 말고 다들 가시오. 하인들의 억센 손길의 앞줄에 서 있던 노인들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검은 모래 그것은 탁광칠의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웅성거림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니 저게 정말 미쳐서 하는 소린가. 저 모래를 보라고. 저건 분명 탁 객준의 뒷마당에 쌓여있던 그 흙모래가 맞아. 그럼 우리가 여태껏 돈 주고 모래를 사 먹었단 말인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탁광칠이 저 천벌을 받을 놈. 의심의 불씨가 분노의 불길로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사나워지자 탁광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말로는 수습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억지 웃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무지렁이 같은 것들이 감히. 탁광칠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왈패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지요. 뭘 멀뚱히 보고만 있어. 당장 저놈들을 멍석말이해라. 감히 관아를 모독하고 어른을 능멸한 죄다 뼈도 추리지 못하게 아주 박살을 내버려. 예 행수 어른. 우락부락한 왈패 넷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어찌나 흉흉한지 구경하던 아낙네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시윤아. 윤기섭이 다급히 아들을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엎드렸습니다. 퍽퍽 둔탁한 파여름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왈패들의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이 아버지의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윤기섭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키며 품 안에 안긴 시윤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버님, 으앙. 시윤이 비명을 질렀지만 윤기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먼지가 풀썩이며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가마 문이 탕 하고 열리더니 서연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은 맨발로 달려와 몽둥이를 휘두르는 하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간다고요. 제발 아버지와 동생을 때리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서연의 절규가 마당을 찢어 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 그 처참한 광경에 마을 노인 몇이 더는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들아,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냐? 아이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탁 객주 자네가 사람인가?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아는 법이거늘. 노인들이 왈패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힘께나 쓴다는 장정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비켜, 이 늙은이들아. 왈패 중 하나가 노인을 거칠게 밀치자 힘없는 노인은 쿠당탕하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곰처럼 덩치가 큰 왈패 하나가 윤기섭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억센 소나기로 시윤의 뒷덜미를 낚아채더니 짐짝처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조망만한 쥐새끼가 어디서 말대꾸야. 시윤아, 안 돼, 내 아들. 윤기섭이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른 왈패의 발길질에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놔라, 이거 놓지 못해. 공중에 매달린 시윤이 발버둥 쳤습니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시윤의 낡은 저고리가 찢겨 나가며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왈패의 주먹이 시윤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입가에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시윤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몸이 비틀리면서도 그 작은 아이는 도끼를 품은 눈으로 탁광치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지요. 공포에 질려 울부짖을 법도 하건만 시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탁광칠이 그 섬뜩한 눈빛을 보고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어린 놈의 눈빛이 어찌 저리 매섭단 말인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왈패가 씩씩거리며 시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팔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대로 바닥에 꽂히면 어린아이의 뼈가 성할 리 없었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시윤이 피 묻은 입술을 달싹이며 탁광치를 향해 나직하지만 또렷하게 입조렸습니다. 마치 이 모든 소란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탁광칠에게만 들리도록 말입니다. 탁 영감, 그 신발 아직도 안 버렸네. 탁광칠의 얼굴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뒷줄기가 후두둑 쏟아지는 소리 사이로 정적이 흘렀지요. 왈패 역시 시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움켜쥐었던 멱살을 스르르 놓았습니다. 철퍽 하는 소리와 함께 시윤이 진흙탕 위로 떨어졌으나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그 틈을 타 왈패와 시윤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놈들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어린 것을 저리 패다니 천벌을 받을 줄 알아라. 왈패들은 주춤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놈들이 시윤의 한마디에 주인장의 낯빛이 사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는 감히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시윤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찬 바람이 휑 하고 파고들었지만
시우는 이 악물고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꺾일 듯 위태로웠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입가에 흐르는 붉은 피를 손등으로 거칠게 훔쳐내며 시운이 탁광칠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3년 전 비 오던 날 밤이었지. 우리 집 안방 장롱에서 아버지 인감을 훔쳐 나갈 때 영감은 그 가죽신을 신고 있었어. 탁광칠이 헛기침을 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이 매를 덜 맞았구나. 이젠 도둑 누명까지 씌우려 드느냐. 내가 내 놈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발이라도 들인 적이 있더냐.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쩌렁쩌렁 울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들어왔어. 내가 똑똑히 봤으니까. 내 놈이 본 게 증거가 되느냐. 미친 소리 작작해라. 탁광칠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시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더 탁광칠 앞으로 다가갔지요. 내 눈은 속여도 땅은 못 속여. 증거는 영감 신발 밑창 틈새에 박혀있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에 뭐가 있다는 거야. 시윤이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 구석 감나무 밑에는 아버지가 귀한 약초를 심느라 산 깊은 곳에서 직접 지게로 저 나른 황토가 깔려 있거든. 이 마을 바닥은 온통 검은 진일 뿐이지만 우리 집 그곳만은 붉은 흙이야 끈적하고 붉어서 한 번 묻으면 빗물에도 잘 씻겨 나가지 않지. 그 말에 탁광칠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침 하늘에서 우르릉 천둥이 치며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탁광칠의 낡은 가죽신으로 향했습니다. 검게때 묻은 가죽신 굽 사이 깊게 파인 홈 안쪽에 빗물에도 씻겨 내려가지 않은 붉은 흙찌꺼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 마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검은 흙과는 확연히 다른 색깔이었지요. 저거 진짜 붉은색인데. 설마 탁 영감이 진짜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탁광칠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황급히 발을 뒤로 빼며 도포 자락으로 신발을 감추려 했습니다. 이건 오다가 묻은 개야. 그래 장터에 갔다가 묻은 개지. 탁광칠이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오다가 묻은 개야. 그래 오는 길에 진흙탕에 미끄러졌을 뿐이라고. 탁광칠은 다급하게 손으로 신발 굽을 벅벅 문질렀습니다. 슥슥 거친 소리가 났지만 빗물에 젖어 끈적해진 붉은 흙은 오히려 가죽신 깊숙이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톱 밑에도 시벌건 흙이 끼어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 같았지요. 시우는 그 꼴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7살 아이의 표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다가 우리 집 말고는 이 동네 어디에도 붉은 황토는 없어. 뒷산 넘어 독이 굽는 가마터에나 가야 있는 흙이지. 좌수 영감이 오늘 가마터에라도 다녀오셨나? 탁광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연히 다녀오지 않았지요. 그는 하루 종일 주막에서 투전을 하다가 이곳으로 달려왔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놈 말이 맞아. 이 근방 10리 안에는 황토가 안 나지. 김씨네 집 지을 때도 황토 구하느라 애를 먹었잖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웅성웅성 커지는 의심의 목소리에 탁광칠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운이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혹은 먼 곳을 응시하는 무당처럼 아이의 목소리가 낮고
굵게 깔렸습니다. 그것은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병인년 10월 금은밤 자시 달도 없던 캄캄한 날이었지.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날짜와 시간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줄기마저 잠시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왔어. 어머니가 아파서 며칠째 밥을 못 지으셨거든. 부엌에 누룽지라도 남은 게 있나 보려고 마루로 기어 나왔다가 대문 밖에서 사박사박 인기척이 나서 무서워서 마루 밑으로 숨었지. 시우는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난 듯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담을 넘었어. 영감은 검은 갓을 쓰고 얼굴에는 검은 복면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알았지. 저 특유의 팔자걸음, 그리고 쇳소리 섞인 숨소리 슉슉 거리는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잊겠어. 탁광칠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숨소리까지 묘사하는 아이의 말이 마치 귀신이 속삭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지방을 넘을 때였어. 우리 집 안방문은 오래돼서 열 때마다 소리가 나거든. 삐걱. 그 소리가 나자 영감이 멈칫했지. 도둑질하러 온 주제에 가니 콩알만 해가지고는 혹시나 누가 깼을까봐 한참을 서 있었잖아. 이놈이 어디서 주워듣고 와서. 탁광칠이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속 깊은 곳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꼬질꼬질한 때가 탄 헝겊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때 영감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졌어. 영감이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내가 마루 밑에서 기어 나와 그걸 주었지. 이게 뭔지 알아? 시윤이 천천히 헝겊을 풀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천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반짝. 흐린 날씨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내는 그것은 손톱만 한 작의 조각이었습니다. 가끈에 장식으로 달리는 귀한 폐물이었지요. 그것도 평범한 모양이 아니라 매화 무늬가 정교하게 조각된 아주 특이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찾느라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그냥 갔잖아. 내 살배기 꼬마가 마루 밑에서 숨도 안 쉬고 다 보고 있었는데 영감은 꿈에도 몰랐겠지. 마을 사람들 중 눈썰미 좋은 노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거 탁 좌수가 예전에 쓰고 다니던 그 가끈 장식 아니여. 3년 전인가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치던 그 매화 무늬 자개. 맞네, 내가 똑똑히 기억해 장터에서 비싸게 주고 샀다고 자랑하던 그거구만. 완벽한 물증이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들이밀어지자 탁광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색이 된 그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헝겊 뭉치 속을 다시 뒤적이더니 또 하나의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영롱하게 빛나는 반으로 쪼개진 낡은 옷가락지였습니다. 이건 그날 밤 영감이 안방에서 나와 도망치다 감나무 밑에서 넘어졌을 때 떨어뜨린 거야. 내가 달려가서 발목을 잡았거든. 내 살배기가 뭘 알겠냐고 발로 걷어차고 갔지. 이것도 모른 채. 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밤 어른의 발길에 채여 나뒹굴면서도 떨어진 물건을 꼭 쥐고 놓지 않았던 내 살배기의 서러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탁광칠의 왼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평소 즐겨 끼던 옷가락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탁광칠이 반사적으로 왼손을 등 뒤로 감추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시윤이네 집안을 망하게 한 게 저놈이었단 말이야. 도둑질, 그것도 병든 어미와
어린 자식이 사는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죄 거기에 더해 지금까지 시치미를 떼고 아이를 핍박해온 죄까지 드러나면 빚은 고사하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아니, 관아에 가기도 전에 분노한 마을 사람들에게 멍석마리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좌수라는 체면도 마을에서의 권세도 이제 다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탁광칠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사방은 마을 사람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 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탁광칠의 눈에 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며 품속으로 향했습니다.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어차피 망한 인생 저 요물 같은 아이 입이라도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스릉. 섬뜩한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탁광칠이 품에서 서슬퍼런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칼날이 번뜩이며 시운을 겨눴습니다. 이 요물 같은 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 틈에서 탁광칠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시운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놈 혓바닥을 뽑아주마. 그러나 시운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손에 쥐고 있던 반쪽짜리 옷가락지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두려움 대신 서글픈 빛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오세요. 당신이 올 줄 알았어. 시윤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 찰나 탁광칠의 단도가 아이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탁.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찰나 시윤의 목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칼끝은 시윤의 목젖 바로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췄습니다. 찌르세요. 제 목에 구멍이 나는 순간 영감의 비밀 창고 지도는 관아로 넘어갑니다. 탁광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펄펄 끓던 살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식어버렸습니다. 비밀 창고. 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아이의 목 피부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무장현 뒷산, 버려진 숯가마터 지하굴. 후르릉 쾅. 때마침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탁광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탁광칠 자신과 죽은 신복만이 아는 은밀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거기 쌓여있는 쌀가마니가 좋기 300석은 되지요. 겉에는 숯검정을 묻혀 위장해 놓았지만 속은 나라에 바칠 쇠고기라는 걸 사또가 알면 어찌 될까요? 탁광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곡 횡령은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관아를 매수해 온 탁광칠이라도 이 정도 규모가 드러나면 멸문지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놈. 탁광칠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칼을 쥔 소나귀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빗물이 칼날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기섭은 진을범벅이 된 채 멍하니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고 거대한 기운이 7살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윤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낼듯이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도가 정말 있느냐?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대책도 없이 나왔을 것 같아요. 시윤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이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서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제 목을 긋고 지도를 관아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얌전히 물러가시겠습니까? 탁광칠은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 얄미운 목을 쳐버리고 싶었지만 만약 진짜 지도가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챙크랑. 결국 탁광칠의 손에서 단도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헉, 헉. 탁광칠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왈패들이 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탁광칠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시윤을 노려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자, 어서 가자. 탁광칠의 다급한 외침에 왈패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장터에는 거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윤기섭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떨리는 몸을 일으켜 아들에게 기어갔습니다. 시윤아.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시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슬 펄었던 눈빛은 사라지고 다시 7살 아이의 맑은 눈망울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게 정말이냐? 내가 말한 그 창고가 그리고 지도가 정말 있는 것이냐? 윤기섭의 물음에 주변 마을 사람들도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윤은 대답 없이 품속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탁광칠을 위협할 때 만지작거렸던 것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빗물에 젖은 낡은 헝겊 조각, 코 묻은 손수건 하나였습니다. 아니, 이건 지도 같은 건 없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그럼 방금 그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윤기섭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살기등등한 탁광칠 앞에서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했다니. 하지만 창고 위치는 어찌 알았느냐? 그건 거짓말이 아니지 않느냐? 탁광칠이 저리 놀란 걸 보면 윤기섭의 말에 시윤의 시선이 먼 산, 비안개가 자욱한 무장현 뒷산 쪽을 향했습니다. 꿈에서 보았어요. 꿈. 네. 꿈 속에서 어떤 여인이 피를 흘리며 그곳을 가리키더군요. 쌀가마니 밑에 자신이 묻혀 있다고요. 시윤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기섭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여인이라니, 쌀가마니 밑에. 시윤은 빗물에 젖은 반쪽짜리 옷가락지를 주워 품에 넣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여인의 한을 풀어주려면 탁광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윤이 품에 넣은 그 옷가락지는 분명 자신이 10년 전 쌀을 빼돌리다 들켰을 때 입막음조로 건넸다가 다시 빼앗아 숨겨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저 아이 손에, 아니 저 아이가 말하는 그 땅속 여인의 품에 있었단 말인가. 탁광칠의 등골을 타고 식은 땀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요망한 혓바닥을 놀려. 탁광칠이 고함을 질렀으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빚진 자를 비난하던 눈빛이었으나 지금은 의심과 공포가 서린 눈으로 탁광칠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휑하고 불어와 마당의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7살 아이의 보폭이라기엔 너무나 당당하고 위압적이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객주 탁광칠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박자박 시윤의 집신 소리가 유난히 크게 탁광칠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꿈 이야기라 하니 믿기지 않으시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시윤이 뒷짐을 지며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어린 미소는 아이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서늘했습니다. 영감네 창고지기 곰배 녀석 말입니다. 술만 들어가면 주막에서 떠들어대더군요. 우리 객주님은 천재야. 쌀가마니 밑에 또 쌀가마니를 숨기는데 그게 꼭 관 같은 모양이라니까 하고 말이죠. 뭐라고? 그리고 영감이 장부 맨 뒷장에 적어놓은 암호들. 산자는 쌀백섬이고 강자는 비단 50필이지요. 그거 내가 다 조합해봤지. 내 머릿속엔 이 고울 지도가, 아니 영감이 빼돌린 물건들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 훤히 다 들어있거든. 탁광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시윤의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곰배 녀석이 술김에 떠든 것은 그렇다 쳐도 자신만이 아는 장부의 암호를 저 어린 것이 어찌 해독했단 말인가. 내 놈이 그걸 탁광칠이 말을 더듬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게 진짜인가 봐. 세상에 쌀을 숨겨놓고 우리한테는 없다고 비싸게 팔아먹은 거야? 사실 시우는 지도를 관아에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꿈에서 여인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탁광칠의 의심 많고 겁 많은 성격을 이용한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며칠 전 탁광칠의 장부를 훔쳐보던 하인의 어깨 너머로 묘한 기호들을 보았고 뛰어난 기억력으로 그것을 조합해 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은 이 칼날은 정확히 탁광칠의 급소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시윤은 거짓말의 결정적인 쐐기를 받기 위해 손가락으로 마을 어귀 쪽을 가리켰습니다. 내 친구 개똥이 알지? 발빠르기로 소문난 녀석. 그 녀석이 왜? 지금쯤이면 사또 나리 행차 길목인 무장현 고개에 도착했겠네. 내가 그린 창고 지도와 영감의 이중 장부 베낀 것을 품에 안고서 말이야. 탁광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거나 다치면 개똥이는 그 즉시 지도를 들고 사또 앞으로 달려갈 거야. 자, 어쩔래? 고작 300냥 포기하고 조용히 물러갈래? 아니면 역적죄로 끌려가서 저작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할래? 쿵 하고 탁광치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라의 흉년이 들어 쌀을 매점매석하는 자는 참수한다는 어명이 내려진 지 불과 보름이었습니다. 만약 그 창고가 발각된다면 300냥은커녕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탁광칠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꼴깍하고 크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기섭과 서연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이 기막힌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배포에 50살 먹은 거상이 완전히 제압당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광경은 그야말로 기이했습니다. 탁광칠의 이마에서 흐른 땀이 턱을 타고 떨어져 바닥에 마른 흙을 적셨습니다. 이 이복의 시윤이 아니 시윤 도령. 우리 말로 하자 말로. 응. 탁광칠이 비굴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손을 비볐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랑이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덫에 걸린 쥐새끼 꼴이었습니다. 말로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죠. 선택하세요. 돈입니까? 목숨입니까? 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탁광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0냥은 그에게도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품 속의 차용증을 꺼내려던 찰나였습니다.
탁광칠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마을 어귀 쪽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필의 말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웅장한 나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뿌우 뿌우.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길을 터주는 가운데 역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붉은 복색이 흙먼지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탁광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진짜로 사또가 온 것인가? 개똥이라는 녀석이 벌써 고발을 했단 말인가? 그때 말 위에 올라탄 위풍당당한 사내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며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탁광칠의 정수리에 꽂혔습니다. 털썩 탁광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윤조차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또가 온다고 겁을 주긴 했으나 진짜 암행어사가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역졸들이 순식간에 마당을 포위했고 사람들은 모두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하는 비명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으며 마패를 든 어사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며칠 전 장터에서 시윤에게 떡 하나를 얻어먹고 허허 웃던 그 남루한 차림의 선비였기 때문입니다. 그 남루한 선비는 멍하니 입을 벌린 시윤을 향해 찡긋 눈을 맞춰 보였습니다. 주막 뒷마루에서 시윤이 건넨 쑥개떡을 받아들 때 지었던 그 익살스러운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장날이라 북적이는 무장현 주막 뒷마루에서 시윤은 혼자 쭈그리고 앉아 쑥개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새벽부터 쑥을 뜯어 빚어준 떡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허름한 도포 차림의 선비 하나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갓은 비뚤어져 있었고 집신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의 배에서 꼬르르륵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허허 창피하구나. 사흘째 밥을 못 먹었더니 배가 체면을 모르는구만. 선비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시윤은 잠시 그를 올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쑥개떡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누나가 해준 귀한 떡이었지만 배고픈 사람 앞에서 혼자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맙다 꼬마야. 내가 내 은인이로구나. 선비는 떡을 받아 한 입에 우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꼬마야,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저는 셈을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호, 나라의 곳간이라 그건 왜? 곳간이 비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굶거든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곳간에서 몰래 빼가니까 셈 잘하는 사람이 지켜야 해요. 선비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떡을 다 먹고 나서 시윤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뜻이로다. 꼭 이루어라. 내 반드시 너를 다시 만나게 될 것 같구나. 선비는 그렇게 말하고 휑 사라졌습니다. 시윤은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선비가 지금 마패를 치켜든 암행어사라니 시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아저씨가... 어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어사의 눈이 마당을 훑었습니다. 진흙탕에 주저앉은 탁광칠.
흙바닥에 빽빽하게 새겨진 숫자들 찢어진 저고리에 피가 번진 시윤의 행색, 그리고 가마 옆에서 맨발로 울고 있는 서연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사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사흘 전 쑥개떡을 나눠준 그 착한 꼬마가 어째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단 말인가. 이를 악물고 칼 앞에 서야 할 만큼 이 고울이 썩어 있었단 말인가. 사실 어사는 무장현에 도착한 첫날부터 탁광칠의 행태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술을 시켜놓고 귀를 열면 백성들의 원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쌀에 모래를 섞는다. 빈 문서를 조작한다. 양민의 딸을 빼앗는다. 소문만으로도 차고 넘쳤으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은 탁광칠이 두려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지나다가 담장 밖에서 들려온 시윤의 목소리는 어사가 찾던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날짜와 금액과 수법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읊어대는 7살 아이의 기억은 그 어떤 장부보다 정확했습니다. 어사는 담장에 귀를 붙인 채 시윤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고 즉시 역졸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역적 모의를 하던 놈들이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어사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담장 너머에서 매복하고 있던 역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우당탕 거친 발소리가 흙바닥을 뒤흔들었고 창그랑창과 육모방망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탁광칠의 수와 왈패들이 쥐새끼처럼 담을 넘으려 발버둥 쳤으나 이미 독 안에 든 쥐였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이놈들아 썩 무릎 꿇지 못할까. 퍽퍽. 육모방망이가 왈패들의 등짝을 내리치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습니다. 기세등등하던 곰배의 얼굴이 흙바닥에 처박혔고 아드득 이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팔이 뒤로 꺾여 포박당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흙먼지가 다시 피어올라 시야를 흐렸지만 그 속에서도 탁광칠만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어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탁광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벅저벅 낡은 집신이 바닥을 끄는 소리였지만 탁광칠에게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어사는 탁광칠의 코앞에 멈춰 서서 허리를 굽혀 그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복의 탁 좌수. 어사 나으리 저는 아무것도 몰라. 내 며칠 전 자네가 주막에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돈으로 거한 술판을 벌이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탁광치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어사는 혀를 찢찢 차더니 고개를 돌려 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찢어진 저고리와 입가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어사의 눈매가 실룩 떨렸습니다. 꼬마야. 예, 나으리. 사흘 전 내가 나한테 떡을 줄 때 말했지.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지킨 것은 곳간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내 아비와 누이를 지켜냈어. 그것이 곳간을 지키는 것보다 100배는 어려운 일이란 걸 나는 안다. 어사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다시 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아까 바닥에 그리던 것과 저 자에게 보여주려던 것들 내게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시윤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몽당 빗자루가 파르르 떨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우는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탁광칠이 밟아 뭉개려 했던 클바닥의 글씨들을 가리켰습니다. 나으리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탁광칠이 장부에서 빼돌린 쌀의 양을 적은 것입니다. 제가 셈을 해보니 10년간 횡령한 쌀이 무려 3,000석이 넘습니다. 여기 이 숫자가 보이십니까? 시운이 빗자루 끝으로 바닥에 적힌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내자 어사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00석이라니 우리 같은 놈들은 쌀 한 톨이 귀에 굶어 죽는데 저 도둑놈이 우리 쌀을 다 훔쳐 먹었구만. 시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헝겊 주머니 하나를 꺼내 바닥에 좌르르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쌀알과 모래가 반반씩 섞인 탁광칠이 창고지기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했던 그 가짜 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나라의 밭을 쇠고기라며 걷어간 쌀에 모래를 섞어 양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쌀은 저 탁광칠의 개인 창고로 들어갔지요. 백성들은 이 모래 섞인 밥을 먹으며 이가 부러지고 배를 앓았습니다. 와그작. 어사가 바닥에 떨어진 쌀과 모래를 한 줌 쥐어보더니 손 안에서 으스러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렸습니다. 모래라 백성의 밥그릇에 모래를 채워. 어사는 으스러진 모래를 바닥에 뿌리며 탁광칠을 돌아보았습니다. 사흘 전 주막에서 시운이 건넨 쑥개떡이 떠올랐습니다. 그 떡을 빚은 쌀에도 혹시 모래가 섞여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사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우는 탁광칠의 갓근을 가리켰습니다. 아까의 몸싸움으로 갓은 벗겨져 나뒹굴고 있었지만 그 갓에 달린 영롱한 작의 갓근만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갓근을 보십시오. 저것은 명나라에서나 구한다는 최고급 자개입니다. 일개 좌수가 어찌 저런 귀한 것을 찰 수 있겠습니까? 저것 하나면 우리 마을 사람 전체가 굶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는 돈입니다. 시윤의 말이 끝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탄식과 분노가 와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탁광칠은 고개를 땅에 쳐박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어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남루한 도포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으나 그 위엄은 왕의 골룡포 못지않았습니다. 어사는 탁광칠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놈이 좌수라는 자리에 앉아 백성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과 나와 짜고 등골을 빼먹고 있었구나. 내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가르는도다. 어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자 탁광칠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오열했습니다. 나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쳐서 이 늙은 어미를 봐서라도. 닥쳐라. 내 놈 때문에 굶어 죽은 늙은 어미들이 이 고을에만 수십이다. 어사는 역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굵은 포승줄이 탁광칠의 몸을 칭칭 감아 옥죄었습니다. 어사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하나 꺼내 펼쳐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가 며칠간 잠행하며 조사해둔 탁광칠의 비리 목록이었습니다. 시운이 바닥에 쓴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사는 시운을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빗자루를 꽉 쥔 채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 쑥개떡을 내밀던 그 작은 손이 오늘은 한 고울의 악을 뿌리 뽑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큰 그릇이 될 것이다. 어사는 매서운 눈으로 탁광칠을 노려보며 좌중이 다 들리도록 크고 엄숙한 목소리로 죄상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죄인 탁광칠은 듣거라. 너는 양민을 수탈하고 국고를 횡령하였으니
여봐라 당장 저 탐관의 집을 샅샅이 뒤져라.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억울한 빈문서는 모조리 찾아내어 이 자리에서 불태워라. 어사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역졸들의 우렁찬 대답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예. 수십 명의 군사들이 탁광칠의 기와집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와장창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쌀가마니와 비단 엽전, 꾸러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이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만세 암행어사 출두야. 탁광칠이 망했다. 저 도둑놈이 드디어 잡혀가는구나. 사람들은 빗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쳐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한 역졸이 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누런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아비의 것이 맞느냐? 시윤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종이 위에는 아버지 윤기섭의 이름과 빌린 돈 50냥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붉은 지장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평생 옥죄어 병들게 하고 누나 서연을 첩실로 팔려 가게 만들었던 그 원흉이 시윤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시윤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탁광칠이 이 종이를 흔들며 비웃던 그 역겨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으득. 이를 악문 시윤이 양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찌익. 질긴 한지가 비명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시윤은 찢어진 조각을 다시 겹쳐 잡고 또 한 번 찢었습니다. 북, 찌.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시윤의 손을 떠나 허공으로 흩날렸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들은 마치 눈송이처럼 나풀거리며 진흙탕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으악, 안 돼. 내 돈, 내 문서들. 탁광칠이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포승줄에 묶인 몸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역졸들은 마당 한가운데 압수해 온 장부와 문서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쳤지만 기름을 부은 장작 위로 타오르는 불길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붉은 불꽃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장부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끌고 가라. 어사의 마지막 명령에 역졸들이 탁광칠을 질질 끌고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놓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탁광칠이야. 돼지가 멱다는 소리처럼 꽥꽥거리는 그의 비명소리가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끌려가는 탁광칠의 뒤통수에 침을 뱉거나 돌멩이를 던지며 그동안의 분풀이를 했습니다.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뒤 어사마저 남은 처리를 위해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식간에 폭풍우처럼 몰아치던 사건이 일단락되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시윤은 멍하니 흩날리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털썩. 시윤은 진흙탕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바지춤을 적셨지만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에 가슴이 먹먹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관아 입구에서부터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윤아, 내 동생 시윤아. 흙탕물이 첨벙첨벙 튀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탁광칠의 가마에 갇혀 꼼짝없이 첩실이 될 뻔했던 그녀는 어사의 명으로 풀려나자마자 맨발로 뛰쳐나와 동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치마폭이 진흙에 엉망이 되었건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빗속에 홀로 주저앉아 있는 동생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윤아, 살았구나, 살았어. 이 녀석아. 서연은 와락 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젖은 옷 위로 누이의 뜨거운 체온이 닿자 시윤의 다리에서 마지막 남은 힘마저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탁광칠의 몽둥이질 앞에서도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비로소 핑 돌았습니다. 누나. 시윤의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떨리는 두 손을 들어 누나의 등을 마주 안았습니다. 서연의 등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아니야, 내가 올 줄 알았어. 우리 시윤이가 누나 구하러 올 줄 알았어. 서연은 흙투성이가 된 동생의 얼굴을 제 치맛자락으로 벅벅 문질러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거친 무명천이 뺨을 스칠 때마다 따가웠지만 시윤은 그 손길이 너무나 그리워 가만히 얼굴을 막혔습니다. 서연의 손이 시윤의 찢어진 저고리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 안에 시퍼렇게 멍든 등짝이 보였습니다. 월패의 몽둥이에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시윤아, 너 이거. 괜찮아, 누나 안 아파. 시윤이 웃어 보였지만 서연의 손길이 멍든 곳을 스치자 저도 모르게 하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 나쁜 놈들이 우리 시윤이를, 이 어린 것을. 서연은 이를 악물며 동생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가마 안에 갇혀있는 동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녀는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동생의 비명, 그리고 아버지의 신음, 그 소리들이 가마 안에서 얼마나 그녀를 미치게 했는지 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가 정말 미안하다. 어느새 다가온 아버지 윤기섭이 두 남매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글 읽는 선비였으나 가세가 기울고 병환에 시달리며 무력해졌던 아버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든든한 품이 되어 자식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윤기섭의 앙상한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시윤이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지의 등에도 왈패의 몽둥이 자국이 불룩불룩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감싸 안고 대신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시윤은 그 자국들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력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앙상한 등으로 아들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 식구는 빗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던 탁광칠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끝내 가족을 지켜냈다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코를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탁광칠이 무서워 숨죽여 살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에구,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윤진사네가 드디어 살았구만. 국밥집 주모가 불이 나게 달려와 자신이 덮고 있던 낡은 장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대장간 김씨도 쭈뼛거리며 다가와 구멍난 우산을 윤기섭의 머리 위로 씌워 주었습니다. 윤진사, 고생 많았소. 이제 다 끝났으니 기운 내시오. 맞아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지. 미안해요, 시윤아. 사람들은 저마다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담긴 눈빛으로 그들을 애워쌌습니다. 탁광칠이라는 먹구름이 거치자 얼어붙었던 인심도 다시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채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첨벙 첨벙 첨벙. 무릉덩이를 마구 밟으며 달려오는 발소리. 그 주인공은 시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내아였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주막집 아들 개똥이었습니다. 허억 시윤아, 너 괜찮아, 안 죽었어. 개똥이는 시윤 앞에 쓰러지듯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헝겊에 쌓인 묵직한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도 도우려고 했어. 내가 시킨 대로 무장현 고개까지 갔다가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사또 행차 길목을 한참 기다렸는데. 개똥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시윤이 탁광칠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친구 개똥이가 지도를 들고 사또 행차 길목을 지키고 있어.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개똥이는 진짜로 그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지도 따위는 없었지만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빗속을 뚫고 십리 길을 왕복한 것입니다. 미안해 개똥아, 사실 지도는 없었어. 내가 거짓말한 거야. 시윤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개똥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없었다고?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야? 빗속에서 혼자 바보같이. 개똥이가 억울한 듯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윤의 찢어진 저고리와 입가에 말라붙은 핏자국을 보더니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야, 너 피 나잖아. 누가 때렸어? 그놈이 때린 거야. 아, 이건 좀. 시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자 개똥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있었으면 안 맞았을 텐데. 나도 같이 싸울 수 있었는데 왜 혼자 했어, 바보야. 개똥이의 눈에서 뚝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억센 척해도 아직 9살 아이였습니다. 친구가 맞는 동안 자신은 텅 빈 고갯길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미안하고 서러웠던 것입니다. 시윤은 피식 웃으며 개똥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바보는 너야. 내가 그 고개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내가 탁 영감한테 겁을 줄 수 있었잖아. 내 덕분에 이긴 거야. 진짜. 당연하지. 내가 없었으면 나도 우리 누나도 끝장이었어. 개똥이의 표정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더니 품에 안고 있던 헝겊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리 어무이가 챙겨준 거야. 너네 식구 먹으라고 고개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에 들러서 가져왔어. 헝겊을 풀자 아직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4덩이가 나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을 넣고 꾹꾹 눌러 만든 투박한 주먹밥이었지만 그 따뜻한 냄새가 빗속을 가르며 퍼져나가자 시윤의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개똥이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개똥아. 내가 우리 시윤이 친구여서 정말 다행이구나. 헤헤, 당연하지요. 시윤이는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 개똥이가 코를 벌름거리며 씩 웃었습니다. 그때 거짓말처럼 하늘이 열렸습니다. 며칠 내내 억수같이 퍼붓던 장마, 비가 툭투둑 소리를 내며 잦아들더니 두터운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쨍하고 내리비쳤습니다. 비에 젖은 마당의 흙바닥이 금세 반짝거렸습니다. 처마 밑으로 떨어지던 낙수 소리 대신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가 깍깍하고 청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햇살은 시윤의 젖은 머리카락을 비추고 서연의 눈물 젖은 속눈썹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개똥이의 시뻘건 코끝도 반짝 빛났습니다. 시윤은 누이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눈이 절로 찌푸려졌지만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꼬르르르. 천둥 소리보다 더 우렁찬 소리가 시윤의 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정적을 깨는 그 소리에 서연이 울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윤기섭도 주모도 대장간 김씨도 개똥이도 모두 시윤의 배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윤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리자 며칠을 굶은 허기가 봇물 터지듯 밀려온 것입니다. 시윤은 머쓱한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누나, 나 배고파, 밥 줘. 그 천진난만한 한마디에 눈물바다였던 마당이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개똥이가 주먹밥을 쑥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잖아, 아까부터 먹으라니까, 이 바보야. 시윤은 주먹밥을 받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이는 꾹 참고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윤기섭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탁광칠에게 뺏겼던 곡식과 돈을 되찾은 이웃들이 집으로 달려가 감춰둔 음식을 꺼내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뜨끈한 시루떡 좀 드셔보시게. 이 닭은 내가 새벽부터 잡은 걸세, 어서 드시게. 멍석이 깔리고 막걸리 항아리가 열리자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곡소리가 나던 집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요. 시윤은 칠성내가 건넨 닭다리를 한 입에 뜯었습니다. 입가에 기름이 잔뜩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에 또다시 눈시울이 부러졌습니다. 며칠을 굶어 배가 쑥 들어갔던 동생이 저리도 복스럽게 먹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시윤이 체할라. 물도 좀 마시고. 응, 누나도 먹어, 맛있어. 마을 사람들은 연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우리가 바보라고 놀렸던 게 천벌 받을 짓이었지. 암 그렇고 말고 그 복잡한 셈을 눈 깜짝할 새에 해치우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하지만 시윤의 왼손은 밥상 아래서 몽당 빗자루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누가 뺏어가기라도 할까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지요. 한편 윤기섭은 술잔을 마다하고 방에서 지필묵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는 털썩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윤이 탁광칠을 이길 때 썼던 어지러운 숫자들 앞이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시지요. 아니다, 나는 지금 밥보다 더 중한 것을 먹어야겠다. 윤기섭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 오늘 맹세하마 다시는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도박판을 기웃거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아들이 흙바닥에 쓴 이 글씨들을 평생의 가훈으로 삼겠다. 화선지 위로 붓이 움직였습니다. 아비는 아들이 나뭇가지로 긁어놓은 낙서 같은 기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옮겨 적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을 살리고 이웃을 구한 영웅의 기록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배를 채운 시윤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윤기섭의 글씨를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윤은 몽당 빗자루를 옆구리에 끼고 마당 구석 감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사각 사각 조용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윤은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자루 끝으로 바닥을 콕콕 찌르다가 이내 솔로 흙을 쓸어냈습니다. 마치 미장이처럼 아주 정교하게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히히, 여기야, 여기가 맞아. 시윤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빛났습니다. 서연이 동생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시윤아, 거기서 뭐 하니? 춥지 않아? 시윤은 배시시 웃으며 흙 묻은 빗자루를 들어 보였습니다. 땅이 울퉁불퉁해서 내가 평평하게 만들었어. 그래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그닥, 다그닥. 평화롭던 잔치의 흥을 깨는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살인문 쪽으로 쏠렸지만 시운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평평하게 고른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우렁찬 호령 소리와 함께 말해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관아의 이방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두루마리를 펼쳐 들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탁시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그가 가진 모든 채무 문서는 효력을 잃었다. 이에 이 집의 빚 또한 모두 탕감되었음을 알린다. 와! 멈춰있던 숨이 터지듯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누나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았고 아버지 윤기섭은 이방의 손을 잡고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토록 가족을 올가매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윤기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 빚은 족쇄보다 무거웠고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딸을 팔아야 했고 아들이 맞아야 했고 자신은 병들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종이 한 장의 선언으로 끝나버리자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윤기섭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이내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방이 돌아가고 흥분이 가라앉자 사람들도 하나둘 덕담을 건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잔치상에 빈 그릇들이 이리저리 나뒹굴고 막걸리 항아리만 뻥뻥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릇을 거두어 부엌으로 날랐고 윤기섭은 사랑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빚 걱정 없이 눈을 감는 밤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슥싹, 슥싹. 모두가 들어간 텅 빈 마당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윤이었습니다. 아이는 몽당 빗자루를 양손에 꽉 쥐고 마당 한쪽 끝에서부터 묵묵히 흙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에 어지러운 발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시윤은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알아보았습니다. 크고 널쩍한 발자국은 탁광칠의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처마 밑 마른 땅에만 서서 비단신을 아끼던 그자가 오늘은 진흙탕 한복판까지 끌려 나왔던 것입니다. 슥싹. 시윤은 그 발자국 위를 빗자루로 쓸어 지웠습니다. 그 옆에 찍혀 있는 거칠고 깊은 발자국 4개는 왈패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짓밟고 자신을 공중에 들어 올린 그놈들의 무거운 발 시윤의 등짝에 아직도 몽둥이 자국이 욱신거렸습니다. 슥싹, 슥싹. 그것도 지웠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질질 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마로 끌려갈 때 저항하며 발을 버틴 흔적이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누나의 고운 발이 거친 흙바닥에 긁혀 피가 섞였을 것입니다. 시윤의 빗자루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다시 쓸었습니다. 슥싹. 그리고 문지방 앞에는 가장 슬픈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나왔다가 주저앉고 다시 일어서고 또 주저앉은 아버지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딸을 붙잡지 못해 통곡하던 아버지, 아들을 지키려 등을 내밀던 아버지, 그 앙상한 발이 남긴 자국은 마당 여기저기에 미련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아버지의 발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쓸어 지웠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아픈 기억을 어루만지듯이.
누나 서연이 부엌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기쁨의 눈물로 아직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윤아 뭐하니? 이제 빚도 다 갚았는데. 밤이 늦었다. 어서 들어가 자자꾸나. 시윤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거야, 누나. 지우다니 무엇을 말이냐. 시윤이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아픈 기억들 말이야. 탁 영감이 행패를 부리고 남긴 저 더러운 발자국도 아버지가 우리 몰래 숨어서 흘리셨던 눈물 자국도 다 지우고 있어. 그는 다시 힘차게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먼지가 밤바람에 실려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싹 다 지우고 여기에는 새 그림을 그릴 거야. 마당은 어느새 반질반질하게 고른 도화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시우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굵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쭈그리고 앉아 땅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쭉쭉 흙바닥 위에 네모난 선이 그어지고 그 위로 둥근 기와지붕 모양이 얹어졌습니다. 시윤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가 나뉘고 널찍한 대청 마루까지 그려지자 꽤나 그럴싸한 기와집 한 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윤이 그림을 가리키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누나 이것 봐. 내가 나중에 커서 한양 가서 장원 급제하면 우리 식구 살 이런 집 지어줄게. 서연은 동생이 그린 그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투박한 흙바닥에 그려진 집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대궐보다 근사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사랑방이야. 벽에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글씨를 잔뜩 걸어드릴 거야. 그 옆에가 누나 방이고 여기 이 큰 방은. 시윤의 나뭇가지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기와집 안채 가장 안쪽에 작은 방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 옆에 꽃 한 송이를 그려 넣었습니다. 어머니 방이야. 서연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방은 있어야지. 명절 때마다 밥상 차려드리게 제일 따뜻한 아랫목으로 잡았어. 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 4살배기 시윤이 차가워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놓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미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달님보다 더 환하고 비도 안 새는 집이야. 겨울엔 따뜻한 아랫목이 있고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대청마루가 있는 집이지. 이제 아버지도 누나도 다시는 춥지 않게 해줄게.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더는 걱정 안 하시게 약속해. 시윤의 눈동자가 별처럼 빛났습니다. 서연은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없게만 보였던 동생이 어느새 집안의 기둥처럼 든든하게 자라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우리 시윤이라면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암 그렇고 말고 누나는 믿는다. 그때 사랑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서연이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버지 윤기섭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잠이 든 줄 알았던 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문틈으로 마당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에 비친 아버지의 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소리 없이 우는 그 모습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눈물은 누구에게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못난 아비라고 자신을 탓하며 살아온 아버지가 아들의 그림을 보며 흘리는 눈물. 그것은 감사와 미안함과 다짐이 뒤섞인 아비의 기도였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남매의 그림자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환한 달빛은 마치 시운이 흘바닥에 그린 기와집을 진짜 집처럼 비추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감나무 가지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다짐 위로 무심한 세월이 흘러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30년이 지났습니다. 둥둥둥. 한양 북촌거리 한복판에서 요란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으리으리한 소슬대문 위로 힘찬 필체의 현판이 걸렸습니다. 월명헌. 달이 밝은 집이라는 뜻이었지요. 이 집의 주인은 당대 최고의 벼슬인 호조 판서 자리에 오른 윤시윤이었습니다. 집들이 날 마당은 비단 옷을 입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정승과 판서들이 줄을 이었고 각 고을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담장 밖까지 늘어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 윤기섭이 지팡이를 짚고 감격에 겨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비새는 초가집 처마 밑에서 가슴을 치던 그 사내가 오늘은 아들이 지어준 기와집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십시오. 바람이 차갑습니다. 곱게 늙은 누이 서연이 아버지의 어깨에 소미불을 걸쳐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9의 남의 집 첩으로 끌려갈 뻔했던 그녀는 이제 50 가까운 나이에 손자 손녀를 거느린 당당한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시윤이 직접 골라준 성품. 고든 선비였고 서연은 평생 한 번도 눈물 흘릴 일 없이 살았습니다. 대감 축하드립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명당에 이런 집을 지으시다니요. 허허, 과찬이십니다. 다 조상님 덕분이지요. 시윤은 희끗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30년 전 그 진흙탕에서 탁광치를 노려보던 때와 다름없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손님들이 시윤의 서재인 사랑방으로 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귀한 청자며 값비싼 서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숙종 임금이 친히 하사한 어필까지 걸려 있어 보는 이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 한가운데 가장 상석에 놓인 비단 방석 위에 웬 흉물스러운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 닳아서 몽당해진 낡은 쌀이 빗자루였습니다. 쌀이때는 반 이상이 닳아 없어졌고 먹물 자국이 군데군데 베어 거무튀튀했습니다. 자루에는 어린아이 손가락 자국이 패여 있었는데 그것은 수천 번 수만 번 쥐고 또 쥔 흔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대감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인이 청소를 하다 깜빡 잊고 두고 간 모양입니다. 어서 치우시지요. 보기 흉합니다. 한 양반이 코를 막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시윤이 정색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것이야말로 이 집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윤은 천천히 다가가 그 볼품없는 빗자루를 두 손으로 정중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임금의 옥새를 받들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스삭, 스삭, 거친 쌀이 나무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종이 한 장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기꾼에게 속아 빚에 짓눌렸고 누이는 50살 넘은 자의 첩으로 팔려가는 중이었지요. 그때 제겐 붓도 먹도 종이도 없었습니다. 시윤이 빗자루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이 빗자루가 제게는 붓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당 흙바닥이 제게는 종이었지요.
비가 오면 글씨가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또 썼습니다. 눈이 오면 눈 위에 썼고, 땅이 얼면 손톱으로 긁어서 썼습니다. 글이 안 외워져 포기하고 싶을 때면 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좌중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빗자루는 제 가족을 구한 칼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흙바닥에 샘을 써서 사기꾼의 거짓 장부를 밝혀냈고 누이가 끌려가는 가마를 멈춰 세웠습니다. 제 나이 7살 때였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진흙탕에서 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준 그 작은 손을 평생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빗자루가 아닙니다. 제 스승이자 제 벗이며 제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한 은인입니다. 저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호조 판서 윤시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제야 손님들은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낡은 빗자루가 그 어떤 명필의 붓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아까 치우라고 했던 양반은 부끄러운 듯 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잔치가 파한 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하인들이 상을 치우고 등불을 밝혔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아버지의 약탕기를 올리고 있었고 윤기섭은 안채에서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시우는 홀로 사랑방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그 몽당 빗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30년 전 그날처럼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빗자루 위로 고요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쏴 하고 불어와 뜰 안에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시우는 한참을 그렇게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으리으리한 기와 지붕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뒤도 안 새고 겨울에도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이 집 30년 전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렸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누나 아버지. 시윤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툇마루에서 그의 목소리가 달빛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달님보다 더 환한 집 지어드린다고 했지요. 30년이나 걸렸습니다만. 시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어 코끝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30년 묵은 먹물 냄새와 흙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시윤의 눈앞에 환영이 아른거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초가집 마당 진흙탕에 대자로 드러누워 가마를 막아서던 클투성이 꼬마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흙바닥에 숫자를 써 내려가던 그 작은 손 탁광칠의 칼날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매서운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 누나의 품에서 배시시 웃으며 말했던 그 한마디. 누나, 나 배고파, 밥 줘. 37세 호조 판서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그날 흘리지 못했던 7살 꼬마의 눈물이었습니다. 탁. 시윤이 빗자루를 조심스레 무릎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달빛이 빗자루 위에 내려앉더니 그 위로 흙투성이 꼬마 시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꼬마 시윤이 그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 라고 말하듯이. 보름달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환했습니다. 달빛 아래 월명헌의 기와 지붕이 은은하게 빛나고 그 빛은 고창 무장현 작은 초가집이 있던 자리까지 한 줄기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